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용인에 사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어릴 적 저는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부모님과 셋이서 단란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20여 평의 붉은 벽돌 빌라 전세에서 조금은 빠듯한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그런 걸 느끼지 못할 만큼 낙천적이셨어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단란하고 즐거웠던 저희 집은 엄마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깨져버렸답니다. 동네 시장 상인회에서 단풍놀이를 갔는데 오는 길에 고속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난 사고였다고 해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한동안 통곡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졸지에 혼자가 된 저는 엄마의 여동생인 이모와 살게 됐어요. 중학교 1학년이던 제가 혼자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는 걸 본 이모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은영아, 이제부터 이모하고 살자. 이모부도 좋다고 하셨어. 어린 게 혼자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아우 세상에. 언니랑 형부는 어쩌다가 이런 이쁜 딸을 놓고 먼저 가버린 거야. 하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그때서야 저도 꾹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갑자기 부모님을 잃고 어안이 벙벙했는지 한동안 울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모는 저한테 어려운 보험금 문제나 저희 집 전세금 빼는 것도 다 도와주셨어요. 저희 집은 지방이었고 이모네는 서울이었기 때문에 저는 전학을 가야 했어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제 옆에서 사라진 것도 서러운데 학교까지 옮기고 친구들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했어요. 이모와 이모부는 저한테 잘해주려고 애쓰셨지만 저는 한동안 말도 잘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었어요. 그런데 저희 반 몇몇 애들이 저에게 자꾸 말도 시키고 같이 매점도 가고 숙제도 같이 해주더라고요. 저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고 얼마 안 가 다시 웃으며 지낼 수 있게 됐어요. 반 아이들과도 금방 친해졌고요. 어느 날 제가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깔깔 웃었더니 제 짝이 이제 니네 엄마 한시름 놓으셨겠다. 실은 우리도 네가 처음에 어두워 보이고 말도 안 해서 걱정했거든. 나를 걱정했어? 근데 우리 엄마라니? 엄마를 알아? 너 전학 오고 얼마 안 돼서 학교에 오셨어. 아, 이거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뭐, 지금은 네가 괜찮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지.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이모는 학교에 찾아와서 저와 가까이 앉는 친구들한테 맛있는 걸 사주시면서 저를 부탁하셨다고 해요. 제가 갑자기 서울로 이사 오게 돼서 적응 못하고 있다며 잘해달라고요. 이모도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저를 신경 써주신 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모, 우리 반 애들 만났었다며. 근데 엄마라고 했어? 들었구나. 미안해. 많이 놀랐지? 이모랑 산다고 하면 혹시 놀리는 애들이 있을까봐 그랬어. 멋대로 엄마라고 해서 미안하다. 아니야. 나 위해서 거짓말까지 했는데 내가 왜 화를 내. 정말 고마워 이모. 저는 이모랑 이모부한테 걱정이라도 끼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밝고 명랑하게 지냈죠. 이모부는 자동차 영업을 하셨고 이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셨어요. 두 분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저는 어느 날 새벽 잠결에 화장실을 가다가 이모 부부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은영이 우리가 자식처럼 키우자. 우리도 애 없어서 그동안 쓸쓸했잖아. 당신 정말이야? 나 그 얘기 너무 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어떤 마음일지 몰라서 망설였거든. 은영이 데려올 때도 당신이 얼른 그러자고 해줘서 얼마나 감동했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 언니가 남긴 소중한 핏줄이잖아. 당신한테 소중하면 나한테도 그래. 라는데 너무 고맙고 마음이 놓여서 방에 가서 이불을 쓰고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저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고
혹시 나를 거추장스러워하면 어쩌나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이모 부부의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자고 마음먹었죠.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더 잘 지내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따뜻하고 마음 좋은 이모부와 다정한 이모와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저는 부모님을 잃은 아픔을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고요. 두 분이 늙으시면 제가 꼭 모시고 살 거라고 다짐을 할 만큼요. 하지만 제가 고1이 됐을 때 비극은 또다시 예고도 하지 않고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자동차 매매 때문에 출장을 갔던 이모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저와 이모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장례식 내내 통곡만 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에 이모는 저에게 은영아, 이제 우리 둘밖에 없다. 너 건강해야 돼. 알았지? 너까지 없으면 나 살아갈 희망이 없어. 나 건강해 이모. 걱정하지 마. 이모도 건강 잘 챙겨. 이모야말로 나 두고 빨리 가면 안 돼. 내가 이모 꼭 호강시켜 줄게. 저는 혼자 고생하시는 이모를 위해 얼른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유명한 한정식 레스토랑에 취직했어요. 이모는 제가 대학에 가길 바랐지만 저희 형편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어요. 제가 공부를 엄청 잘했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택하기로 했죠. 다행히 저를 좋게 봐주신 담임선생님 소개로 일자리를 얻게 됐어요. 저는 주방장님이 양념을 하고 음식 밑간을 할 때마다 어깨 너머로 열심히 보고 속으로 다 외워뒀다가 하루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아무도 없는 주방에 남아서 혼자 실습하곤 했어요. 평균 4시간 못 자면서도 그렇게 끈기 있게 했더니 밑반찬 담당이 됐고 가정식과 궁중요리 자격증 시험을 다 한 번에 붙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5년여의 노력 끝에 저는 드디어 제 식당을 낼 수 있는 미천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와서 조그마한 가게를 얻었죠. 회사가 많은 동네였기 때문에 저는 집밥을 먹는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찌개나 국 위주의 메뉴를 짜고 반찬을 다른 식당들과 차별했죠. 그동안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배웠던 걸 더 대중적인 재료로 바꿔서 응용했어요. 진미채볶음 하나를 해도 다른 식당들과 양념을 조금 색다르게 했고요. 식사가 다 끝나면 작은 종이컵에 여름에는 오미자 음료, 겨울에는 수정과를 줬더니 그게 직장인들 취향에 완전 딱 맞아 떨어졌어요. 식당은 문을 열고 6개월이 채 안 돼서 점심시간, 저녁시간이면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점심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직장인들은 기다리는 게 길어지니까 미리 전화를 해서 자리를 예약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어딘가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하고 적절한 가격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하기를 1년 반. 저는 27이라는 나이에 가게를 확장하고 직원 수도 늘린 어엿한 맛집의 젊은 사장이 되었답니다. 재오픈을 하던 날 이모가 아주 큰 행운목을 선물해 주셨어요. 저는 이모에게 친구분들과 다녀오시라고 2박 3일 제주도 특급 호텔과 렌트카에 운전사까지 전부 예약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너 가게도 확장하느라 돈 많이 썼을 텐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아니야 이모. 나 이제 이 정도 할 능력은 돼.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가서 친구분들이랑 재밌게 놀다 와. 내가 자식복은 없어도 조카복이 있구나. 라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는 이모 호강시켜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부터 지킬 수 있겠다 생각했죠. 당시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제게 꽤 호감을 갖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 사람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자영업을 해서 자기 건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갔고 또 사업 수완도 괜찮아 보였죠. 은영씨, 나랑 살면 내가 사업도 더 잘되게 외주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도 규모로 만족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힘 합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게 만들어 봅시다. 지금 그 말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제가 좀 성격이 아기자기한 말을 못해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네요. 결혼해요. 우리 그래서 정말 잘 살아봐요. 글쎄요. 저도 동규 씨 좋아하고 오래 보고 싶어요. 근데 좀 더 이모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저 거절한 건 아니죠? 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고 얘기해요. 이모는 제 말을 듣고 좋은 사람이면 얼른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이모는 나 그렇게 빨리 보내고 싶어. 난 이제 이모 좀 편히 모실 수 있게 돼서 더 같이 있고 싶은데. 아우, 됐어. 젊은 애가 왜 자꾸 늙은이 하고 있으려고 그래. 맨날 일만 하느라 또래들이랑 어울려보지도 못했잖아.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는 거 재미야. 나하고는 결혼하고도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 라며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때는 목표 하나를 이루자마자 갑자기 결혼이라는 걸 하게 돼서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일종의 예감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그것도 다 그 남자가 저의 환심을 사려고 열심히 소유를 한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나처럼 행복한 신혼생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매일 저에게 이벤트를 해주고 주말마다 선물을 사서 들어왔어요. 적당히 해. 맨날 이렇게 받기만 하면 나중에 한 번 빼먹는 거 가지고 엄청 서운해질 것 같아. 그럼 그때 2배로 더 해주면 되지.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아, 맞다. 내가 이번에 새로 건물 사는 거 있잖아. 그거 당신하고 공동명의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도장 좀 주라. 당신이 애써서 번 돈으로 사는 건데 왜 나랑 공동명의를 해. 됐어. 우리 이제 부부잖아.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 왜 있겠어? 우리는 한 배를 탄 거라고. 뭐든 같이 해야지. 저는 그 남자가 보여준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말도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어떤 남자들은 부인이 돈 쓰는 거 눈치 준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건물을 공동명의로 한다니 너무 감동이었죠. 당신은 가게 때문에 많이 바쁘잖아. 도장 주면 내가 해놓을게. 걱정 말고 푹 쉬고 일할 준비해. 그렇게 제 도장을 가져간 남편은 나중에 공동명의로 된 계약서를 보여주며 나중에 같이 건물을 보러 가자고 했어요. 가게 잠깐 비울 수 있는 날 있으면 가자. 근데 내 도장은? 아, 맞다. 내가 사무실에 놓고 깜박하고 안 가져왔네. 내일 가져올게. 그러고도 남편은 며칠 동안 계속 도장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고 저도 가게 일로 바빴기 때문에 나중에는 도장 받는 걸 깜빡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일 있겠나 방심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은 리조트 부지를 알아보는 친구와 출장을 간다더군요. 얘가 뭐든 나 없으면 일을 못해. 내가 봐줘야 안심이 된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어떻게 자기 사업을 하나 모르겠어. 그만큼 당신이 믿음이 간다는 거겠지. 다녀와. 남편은 며칠 있으면 올 거라면서 짐을 이것저것 챙겼고 다음날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나갔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을 본 마지막이었어요. 다음날 저희 가게에 웬 화려한 생김새의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당신 이동진 알지? 그게 누군데요? 그리고 누구세요? 저는 다짜고짜 반말하는 그 여자에게 까칠하게 말했죠. 그랬더니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내더라고요. 이거 제 남편인데 왜 이 사진을 그쪽이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동진이잖아. 왜 시치미를 떼? 아니에요. 제 남편 이름은 박동규예요. 그러자 그 여자는 다리를 휘청거리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혹시 그 남자한테 돈 준 거 있어? 뭐 통장이나 문서 같은 거.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부들부들 떨며 어쩔 줄 모르는 여자를 보자 불안함에 확 휩싸였어요. 그놈 사기꾼이야. 나랑 결혼해서
통장이고 뭐고 다 공동명의로 만든 다음에 홀랑 다 빼먹고 갔다고. 그제야 저는 도장을 준 게 생각났고 부랴부랴 가서 건물 문서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찾아갔는데 주인이 따로 있더라고요. 문서는 가짜였어요. 며칠 후에는 가게에 또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더니 자기가 제 가게를 샀다는 거였어요. 남자는 제 도장을 가져가서 가게를 공동명의로 바꾼 다음에 팔아버렸더군요. 한순간에 폭풍우가 몰아쳐 다 쓸어가 버린 것처럼 저는 제가 쌓아 올린 것들을 몽땅 잃었어요. 이모는 반쯤 넋이 나간 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미안하다 은영아. 내가 결혼을 재촉하는 게 아니었는데 나 때문에 이게 뭐니? 어쩌면 좋니?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기가 막혔고 온 몸에 기운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을 잃고 이모부도 잃었지만 제게는 음식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야 이모와 함께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는데 하늘이 저를 버린 게 분명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모는 그런 제가 뭔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는지 한시도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셨고 잘 때도 제 옆에서 주무셨어요. 몇 달을 그렇게 보낸 어느 날 저는 자다가 이모의 기침 소리에 깼어요. 이모는 무릎도 퉁퉁 붓고 열도 심하게 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낮에 청소 도우미를 하러 갔다가 그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거였어요. 응급실에 입원한 이모를 보고 있자니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엄마 아빠 잃은 저에게 유일하게 손 내밀어줬던 이모인데 제가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싶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갖고 있는 통장을 다 꺼내서 봤더니 변두리에 작은 가게 하나는 낼 돈이 되더라고요. 저는 통장을 들고 나가 여기저기 발품을 해서 겨우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이모 집도 팔고 제 가게와 가까운 데에 전세를 얻었고요. 이모 집 사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 팔게 했네. 내가 다시 일어나서 꼭 다 갚아줄게. 넌 그런 말 좀 하지 마. 가족끼리 뭘 자꾸 갚는다고 해. 우리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돼. 지난 일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이제 앞으로만 생각하자. 라며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가게를 겨우 열긴 했지만 장사는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어요.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었지만 사람이 많이 오지 않더라고요. 몇 달을 허송세월하듯이 자리에 앉아있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초등학생 남자애가 점심에 와서 볶음밥을 시켜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주말을 제외하고 주 5일은 꼬박 와서 볶음밥을 먹는 거였어요. 나중에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니 할머니와 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밥을 못 하시는데 주말에는 병원에 계속 할머니와 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얼마나 더 입원하셔야 되는데? 2주 더 있어야 된대요. 그럼 이제 우리 가게에 그냥 와. 그리고 주말에 병원 가기 전에 꼭 오고, 꼭이다. 저는 아이에게 매일 집밥을 주듯이 더 정성을 기울여 밥을 차려줬어요. 아침에는 빵을 먹고 저녁은 라면을 먹거나 굶고 잔다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아이 밥을 더 정성스럽게 챙겨줬고 저녁에도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줬어요. 주말에는 할머니와 먹으라고 특별식도 만들고 식혜도 해줬죠. 아줌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엄마한테 꼭 말할게요. 엄마가 있었어? 근데 왜 안 오셔? 엄마 지금 미국에서 공부해요. 좀 있으면 오세요. 그러더니 정말 그의 할머니가 태어나고 난 며칠 후에 아이가 엄마와 할머니를 데리고 저희 가게에 왔더라고요. 우리 상현이 너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도 해주시고 저 먹을 것까지 신경 써주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요? 은혜는요, 건강해지셔서 다행이에요. 제가 상현이 엄마예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이 집에 맡겨놓고 공부한다고 독하게 굴다가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이는 아이 엄마에게 공부할 수 있으면 해야죠. 상현이 똑똑해서 다 이해할 거예요. 라고 앞으로도 잘 지내시라고 격려해줬죠. 그리고 몇 달쯤 지났는데 상현이 엄마가 불쑥 찾아왔어요. 저희 선배가 백화점 임원인데 거기서 식품 매장에 들어올 고급 반찬 가게를 찾는데요. 제가 은영씨 추천했어요. 보니까 그냥 이런 변두리 동네에서 팔 솜씨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꼭 가보세요. 저는 그렇게 고급 백화점 식품 매장 한 구석에서 반찬을 팔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밑반찬들이 완전히 히트를 쳐서 그 동네 아파트 아줌마들 인기 상품이 됐어요. 매대도 구석에서 중앙 쪽으로 옮기고 반찬도 밑반찬 위주에서 고기, 생선, 탕, 국으로 점점 범위를 넓혔어요. 특히 저희 소불고기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백화점에서도 매상이 많이 올랐다며 엄청 좋아했죠. 저는 음식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언제나 더 좋은 품질의 반찬을 내보였고 그런 제 마음이 통했는지 단골도 많아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반찬을 사러 왔어요. 그리고 5년 만에 백화점 반찬 매대와 함께 그 지역에 식당을 냈고 얼마 안 돼서 동네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정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니 저는 한 10년 새에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백화점 매대를 들렀다가 가게에 오는데 어떤 사람이 번거지 모자 같은 걸 푹 눌러쓰고 동네를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건너편 가게와 저희 가게를 번갈아 보더니 잠시 서 있다가 모자를 벗고 저희 가게로 들어가는데 저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로 예전에 제 가게를 팔고 사라졌던 그 남자였거든요. 저는 떨리는 몸을 겨우 진정시키고 심호흡을 하며 가게로 들어섰어요. 그 남자는 예전에 저를 만났을 때처럼 아주 당당한 태도로 서서 여기 사장님 계세요. 제가 맛집 블로거인데 제 블로그에 소개 좀 하려고요. 저는 바로 그 남자 뒤에서 목을 붙잡고 야 이 새끼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주방장님, 매니저 이놈 잡아요. 얼른! 제 말에 기운 좋은 주방장과 매니저가 달려와 양쪽에서 남자를 붙잡았고 놀란 남자는 노으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저를 보고는 완전 벙찐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여기가 내 가게다. 왜? 또 무슨 사기를 치려고? 매니저, 112에 당장 신고해요. 악질 사기꾼 잡았다고. 여보, 아니 윤영씨, 잠깐 내 얘기 좀. 여보 좋아하시네. 너 나 말고도 다른 여자 둘이나 더 결혼하고 다 돈만 빼먹고 사라졌더라. 너 오늘 나한테 죽어봐. 어떻게 뻔뻔하게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생각을 해? 그때는 사정이 있었어. 사정은? 사기꾼한테 무슨 사정이 있다고? 저는 그 남자와 경찰서로 같이 갔어요. 남자는 아예 제 앞에 무릎을 꿇고서 싹싹 빌면서 제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집행유예라도 꼭 나오게 해달라고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죠. 남자는 여러 건의 사기를 치고 그 돈을 다 들고 캐나다로 갔다고 해요. 거기서 흥청망청 하느라 그 많은 돈을 탕진하고는 한국에 돌아와 블로거를 하면서 맛집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어요. 저 말고도 여러 건의 고소가 들어와 있었는데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서 그동안 처벌을 받지 않았다더군요. 그 남자는 결국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선처를 받았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모도 그 남자 판결이 나오던 날에 일부러 법원에 가서 형을 선고받는 걸 보고 성에 차지는 않아도 벌을 받으니 마음이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게 벌써 20여 년 전 일이네요. 저는 결혼에 두려움이 생겨 한동안 이모와 지내다가 50이 돼서 차별한 남자를 만나 조촐한 식을 올리고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이모는 저희 아파트 맞은편 동에 살고 계세요. 요즘 다리가 많이 불편해지셨는데 그거 말고는 건강하시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이제 60을 코앞에 두고 예전 일을 떠올려 보니 사람은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그만큼 돌려받는다는 걸 알겠네요.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